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르웨이가 초등학교 AI 사용을 거의 전면 금지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에서 시작해서 교육기술 거버넌스의 미래 설계 원칙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연합학습 아키텍처가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85에서 90% 줄이는지, 그리고 왜 11빌리언 파라미터 모델 앞에서 기존 AI 탐지 시스템들이 무력해지는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디지털 혁신 선진국 노르웨이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노르웨이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AI 사용을 거의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노르웨이는 디지털 혁신 선진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왜 교육에서 AI를 막으려고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 발전과 학습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이 EU GDPR과 연계된 교육 데이터 보호 정책의 선구적 사례라는 거예요. 미국의 APRPA와 각국의 교육 프라이버시 법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교육 기술의 미래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 노르웨이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육 AI 시스템의 기술적 투명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전 세계 교육기술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노르웨이가 실제로 무엇을 금지한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노르웨이 정부의 교육 AI 정책은 사실 GDPR 제6조와 제9조의 특별범주 데이터 처리 원칙을 교육 맥락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정책적 제약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14세 미만 학습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에 대해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제하고 있어요. 이건 덴마크와 핀란드의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랜드 코퍼레이션의 분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접근은 교육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방적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움직임이 노르웨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교육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의 학생 프라이버시 법규가 대표적 사례예요. 여기서 패턴을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법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교육 AI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걸까요? 정책적 제약사항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육기술 거버넌스의 표준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노르웨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11빌리언 파라미터 모델 등장과 관련이 있어요. 스탠포드 연구진의 분석을 보면 11빌리언 파라미터 이상의 대규모 모델은 원본 텍스트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통계적 핑거프린트를 완전히 변결할 수 있는 고도화된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라고 쓴 문장을 모델이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 환경에 가져오는 변화는 건설적 성격을 띈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의미는 동일하지만 탐지 시스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텍스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알고리즘 투명성 지표입니다. 현재 AI 탐지 시스템들이 의존하는 이 지표들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기존 시스템들은 퍼플렉시티 기반 탐지와 임베딩 스페이스 분석에 의존했는데 GPT-4급 모델들은 이를 우회하는 Semantic Preserving Transformation 기법을 자연스럽게 수행합니다. 더 복잡한 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해 탐지 시스템이 찾으려는 패턴을 모델이 이미 피해가는 법을 학습했다는 거예요.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는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코히런스와
내추럴리스를 달성했어요. 이전에는 AI 텍스트가 뭔가 어색했죠. 이상하게 완벽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간이 쓴 글보다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문법도 완벽하고 논리 구조도 탄탄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의 실제 학습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는 평가의 신뢰성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AI 생성 컨텐츠를 탐지하는 데 계속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AI와의 협력적 학습 모델 설계에 집중할 것인가? 노르웨이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탐지 게임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아예 다른 접근을 택한 거죠. 알고리즘 투명성 지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제약 사항으로 문제를 해결한 시도인 셈이에요.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실제 구현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FRP의 교육 기록 정의를 보면 AI 시스템이 처리하는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엄격한 기술 구현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지 못하면 미국 교육시장에서 퇴출당해요. 학생 프라이버시 정책 사무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 AI 시스템은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최소 데이터 수집 원칙, 목적 제한 원칙, 그리고 보관 기간 제한. 개념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텍사스주와 뉴욕주의 학생 프라이버시 법규를 살펴보면 교육기술 벤더들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기술 스펙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데이터 암호화는 AS206, 256 필수. 접근 통제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모든 활동에 대한 어딘 로깅까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암호화하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알고리즘까지 지정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할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는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현재 보안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정된 짧은 문자열로 바꿔주는 MD5 해시를 쓴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Future of Privacy 포럼의 Student Privacy Compass는 이런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Practical Checklist로 정리해놨어요. 특히 Third Party Integration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쉐어링 어그리먼트의 기술적 명세가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AI 튜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생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해요. 학교 정보 시스템, API 게이트웨이, AI 서비스, 분석 플랫폼. 각 단계마다 다른 회사, 다른 서버, 다른 보안 정책이 적용되죠. 이 모든 지점에서 APRP의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OAuth 2.5 OIDC 기반 인증, RBH 권한 관리, 그리고 Differential Privacy 기법의 조합이 핵심 구현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Differential Privacy가 특히 중요해요. 학생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교육기술 스타트업들과 기존 에듀테크 기업들에게는 생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교육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져요. 기술적 구현 요구사항이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시장 진입 장벽이 된 거죠. 노르웨이의 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복잡한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하느니 아예 제한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 있습니다. 바로 연합학습 아키텍처입니다. 교육기술 표준 분석을 보면 이 방식은 로우 스튜던트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각 교육기관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모델 훈련을 수행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학습을 분산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A 학교와 부산에 B 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기존 방식이라면 두 학교의 학생 데이터를 모두 중앙 서버로 보내서 AI 모델을 훈련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연합학습에서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훈련하고 훈련 결과만 공유합니다. 여기서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 추가로 적용되어 개별 학습자의 데이터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이 추가로 적용되어 개별 학습자의 데이터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이 추가로 적용되어 개별 학습자의 데이터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제한합니다. 구글의 고용용 Federated Learning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요.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파라미터를 0.1에서 1 범위로 설정할 때 여기서 차분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이 추가로 적용되어 개별 학습자의 데이터가 글로벌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수학적으로 제한합니다. 구글의 교육용 Federated Learning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요.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파라미터를 0.1에서 1 범위로 설정할 때 개인 식별 위험이 중앙 집중식 처리 대비 85에서 90% 감소했습니다. 85에서 90% 감소라는 게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오시죠? 기존에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100이었다면 이제는 10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거의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더 정교합니다.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과 Homomorphic Encryption이 결합되어 Homomorphic Encryption이 결합되어 기술적으로는 더 정교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정교합니다. Secure Multi-Party Computation과 Homomorphic Encryption이 결합되어 각 교육기관의 Gradient Updates만이 암호화된 형태로 공유됩니다. 쉽게 말해 학습 결과는 공유하되 학습 과정은 암호화해서 숨기는 거예요. 애플의 iOS에서 사용되는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기법을 교육 맥락에 적용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개별 학습자의 성취도 패턴이나 학습 행동이 Aggregate Statistics에 기여하면서도 무엇보다 역추적이 불가능해져요. 실제로 이 기술은 이미 칸 아카데미와 코세라와 같은 주요 교육 플랫폼에서 개인화 학습 추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합학습 아키텍처가 이론에서 실무로 넘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왜 노르웨이는 아예 금지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기술적 해결책이 항상 정책적 해결책보다 나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현의 법적성 때문일까요? 연합학습이 85에서 90% 위험을 줄여도 남은 10에서 15%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거든요. AI 탐지 기술의 한계와 교육 프라이버시 규제의 복잡성은 실무진들에게 다층적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어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현 과정에서 가장 큰 챌린지는 기술적 정확성과 규제적 컴플라이언스 사이의 균형입니다. 연합학습이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델 컨버런스 속도가 중앙 집중식 대비 35에서 50% 느려요.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문제로 인해 성능 디그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루럴 스쿨 디스트릭트에 제한된 컴퓨테이션 리소스예요. 연합학습을 실행할 하드웨어조차 없는 곳이 많거든요. 랜드 코퍼레이션 분석을 보면은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교육기관의 80% 이상이 AI 서비스, AI 거버넌스 전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럼 채용하면 랜드 코퍼레이션 분석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교육기관의 80% 이상이 AI 거버넌스 전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럼 채용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IT 인프라와의 인테그레이션 비용이 예상보다 300%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분석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교육기관의 80% 이상이 AI 거버넌스 전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요. 그럼 채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IT 인프라와의 인테그레이션 비용이 예상보다 300%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교육기관에게는 치명적이죠.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도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멀티스테이트 운영 교육기관들은 각 주별로 다른 스튜던트 프라이버시 로스를 동시 준수해야 하는 복잡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규제적으로 허용되는 것, 그리고 실무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극단적 선택이 갑자기 이해가 되죠. 복잡한 중간지대에서 헤매느니 명확한 선을 긋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접근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정책만 제자리에 머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교육 AI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윤리적 책임성인 조화에 달려 있다는 걸 확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가 아니었어요. 교육 AI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윤리적 책임성의 조화에 달려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책적 제약 사항에서 시작된 논의는 전 세계 교육기술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거든요. 미국의 주별 학생 프라이버시 법규와 퓨처 프라이시 포럼의 실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교육기술의 미래는 연합학습 아키텍처와 차분 프라이버시의 결합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는 기술적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교육기술 생태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도구를 넘어서 교육 AI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설계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은 다시 정리해보면 정체적 제약사항, 예방적 거버넌스 모델의 핵심, 기술적 구형 요구사항, 실제 시장 진입의 관문, 알고리즘 투명성 지표, AI 탐지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연합학습 아키텍처, 개인정보 보호와 AI 성능의 최적 균형점.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육의 미래를 원하느냐? 노르웨이처럼 안전한 제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복잡성을 감수하고 혁신을 추구할 것인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이 선택을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길을 찾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 A는 진짜로 기술이랑 윤리를 같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한번 정리해보면 노르웨이 정책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연합학습, AI 탐지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결국 다 여기로 모입니다. 어떻게 통제하면서도 발전시킬 거냐? 이 문제예요. 첫 번째는 기술적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제는 꼭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이 설명 가능한지. 이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개인학습은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 AI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데이터 운용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그냥 쌓이고 쓰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이동하고, 어떻게 쓰이고, 언제 지워지는지 이 전체 흐름을 다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제대로 있어야 교육 A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학습 아키텍처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각 학교나 기관에서 직접 학습을 하고 결과만 모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자체는 밖으로 안 나가면서도 AI는 계속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를 나누는 거예요. 교사, 학생, 관리자, 시스템 담당자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보안도 지키고 필요한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르웨이에서 조화로 가는 흐름입니다. 노르웨이가 한 선택은 단순히 금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복잡하지만 가능한 미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구조 쉽지 않습니다. 기술도 복잡하고 규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못하는 미래가 아니라 설계하는 미래라는 겁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확인한 건 이거예요. 교육 AI 시스템은 기술적 투명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학습 아키텍처와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미래 교육 기술의 핵심 설계 원칙이 될 거예요. 노르웨이의 극단적 선택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찾은 답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였습니다.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